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억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이거 누가 총대 매야 합니다 하는 순간 다들 갑자기 바빠집니다. 물 마시고 모니터 보고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메일을 급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총대 누가 맵니까? 보통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합리적인 분들, 책임감 있는 분들, 조직의 생존과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말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 후보입니다. 밤새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진짜 회사를 살리려고, 사람들 덜 힘들게 하려고, 숫자 맞추고, 구조 짜고, 그리고 발표합니다. 부서 통합합니다. 업무 개편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 바뀌죠. 회의실 공기 싸해집니다. 체감 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 별명이 생깁니다. 와, 냉정하다. 속으로는 억울하죠. 나 원래 따뜻한 사람이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탕비실에서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봅니다. 이게 다 회사를 위해서,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설득이 아니라 조용한 눈빛입니다. 그 눈빛 아시죠?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말 다 한 눈빛입니다. 이게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 좀 지켜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부탁 하나 거절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죠?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좀 매정해진 거 아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을 지킨 건데 상대 입장에서는 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 갑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똑똑하게 살면 욕먹는 건가? 저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게 낫나? 이 생각 한 번쯤 하셨죠? 근데 또 그렇게 살면 답답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맞는 선택을 했는데 욕먹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에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조금 낯선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2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대해서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랍비 사무엘 바르 나흐만이 말했다. 왜냐하면 물의 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셋째 날과 관련하여 두 번 기록되어 있다. 한 번은 물의 배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셋째 날에 시작되어 완성된 작업에 대해서이다. 한 로마 귀족 부인이 랍비 요새에게 물었다.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속에 모든 날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게 6명의 남자가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중 5명에게는 각각 1만회씩 주었지만 6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에게 다 같이 2번째 만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5명은 이제 각각 1과 6분의 1만회를 가지게 되고 6번째 사람은 단지 6분의 1만회만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랍비 요새는 자신의 원래 설명을 철회하고 랍비 사무엘 바르 나흐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다. 랍비 시몬은 랍비 여호수아 벤 레위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사나운 군단을 가진 한 왕의 비유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왕은 군단이 너무나 사나우니 그들이 내 이름을 지니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은 홍수 세대, 에노스 세대, 그리고 인류가 흩어진 세대가 장차 물로 심판받을 것이므로 물에 관해서는 좋았더라는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랍비 하니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둘째 날에는 분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는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분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랍비 타비오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상의 개선과 안녕을 이끄는 합당한 분리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좋았다는 언급이 없다면 하물며 세상을 혼란과 파국으로 이끄는 분열의 행위를 묘사할 때는 더더욱 그런 단어가 쓰일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핵심 하나만 잡겠습니다. 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누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기억나시죠? 조직도 나누고 관계에서도 선 긋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분리가 필요하고 심지어 더 큰 좋음을 위한 과정인데도 그 순간에는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 낯설지 않죠? 조직 개편 발표할 때 박수 터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관계에서 선 지키자고 했을 때 와 잘했다 이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우리 삶과 정확히 겹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도장을 찍습니다. 하루 일과 잘 끝내고 퇴근하면서 오늘 일 잘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하루, 둘째 날만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랍비 하니나와 타비오미의 해석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분리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고 경계가 생기고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분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좋았더라 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위한 선택이라도 그 과정 자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날 회식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선을 긋는 건 맞는데 그 순간 감정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 그날만큼은 야, 오늘 완전 잘했네.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는데 겉으로 막 자축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 여기서 설명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맞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분리를 동반하는 순간 주변에서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맞는 결정인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순간이 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말해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왜 합리적으로 결정해놓고 욕을 먹는지, 왜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의 삶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5가지 중요한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끝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상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크게 5가지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를 끊어내야 합니다. 습관이든 관계든 시간 쓰는 방식이든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해보신 분 아시죠? 예뻐지기 전에 일단 집이 난리 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 긋는 순간 감정은 흔들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조직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가장 아픈 결정이 여기입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누군가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대부분 결정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사회입니다. 뉴스만 봐도 매일 갈등 이야기죠.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더 큰 차원입니다. 국가와 세계도 결국 경계를 긋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사람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살짝 느낌 오실 겁니다. 아, 결국 다 같은 이야기네. 맞습니다. 전부 분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나 자신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시죠. 첫 번째는 개인 내면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해 되면 갑자기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밤마다 먹던 야식 끊고 미뤄놓던 일 시작하고 게으른 습관 싹 정리해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뭐가 갈라지는 겁니다. 씹던 나와 바뀌려는 나를 딱 분리하는 거죠.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해지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냉장고 앞에서 서성이다가 문 2번 열었다 닫고 배달앱 아이콘을 눌렀다가 지웠다가 혼자 아주 전쟁입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윌리엄 사무엘슨과 리처드 제카우저가 이야기한 현상유지 편향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새로 얻을 이익보다 지금 익숙한 걸 잃는 불편함을 2~3배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순간 힘든 게 당연합니다. 낡은 나를 잘라내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짜증과 스트레스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정상 반응입니다. 공사 시작했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이 건물 망했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공사 중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조차 그 분리의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은 조용히 견디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 망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두 번째는 가족과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능하면 다 맞춰주고, 부탁 들어주고, 감정 받아주고.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방전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에서는 이미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한 번의 폭발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거의 바로 반응합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말 들으면 심장이 딱 내려앉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괜히 미안해지고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구조입니다. 가족치료 분야에서 머레이 보웬이 말한 자아분화 개념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자기 경계를 세우려고 하면 그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연히 저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더 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연구를 보면 이렇게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세운 관계가 오히려 불안이 훨씬 낮고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잠깐 서운한 게 나중에 관계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섭섭함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기업,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회사가 시장 변화에 맞추려면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고 겹치는 부서를 합치고 안 되는 프로젝트는 정리해야 합니다. 말은 멋있게 효율하지만 실제로는 분리입니다. 누군가의 역할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 결정을 내린 입장에서는 조직이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방향은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박수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다 회사를 위한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긍정적으로 갑시다. 이거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내 상황 힘든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회피 이론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걸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익숙함이나 자리의 상실감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후에는요, 좋아할 타이밍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줘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회사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직 뒤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맞는 결정을 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힘들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분리라도 그 순간에는 함부로 좋다고 말하지 않는 태도, 그게 리더십입니다. 칼을 쥔 사람일수록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번째는 사회 이야기입니다. 뉴스만 켜면 늘 시끄럽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보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왜 이렇게 계속 싸우냐, 좀 그냥 조용히 합치면 안 되나.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분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구조가 바뀌려면 기존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사회가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고 너무 조용한 사회,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회의에서 아무도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문제로 터집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질 때도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부딪히고 논쟁을 오래 한 경우일수록 나중에 그 정책이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부딪히고 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한 갈등, 그냥 소음이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끄럽다는 건 망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보기에도 피곤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더 나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무조건 피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세계와 인류의 차원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디커플링,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쉽게 말하면 서로 얽혀있던 걸 일부러 끊어내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방향이다. 듣기만 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랍비 시몬은 이런 권력의 움직임을 사나운 군단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누가 다치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큰 나라들이 선을 긋고 규칙을 바꾸는 그 뒤에서 실제로는 약한 나라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가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이게 합리적인 구조다 하면서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긴축하고 시장 열고 기존 시스템을 좀 잘라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시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 안전망이 약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흔들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빈곤율이 짧은 시간 안에 몇 배로 뛰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힘 있는 쪽에서 이건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할수록 그 이면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분리 뒤에서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만약 누군가가 계속 희생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는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무언가가 나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서 무언가가 반드시 무너졌다는 뜻이다. 처음 들으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무언가 좋아졌다 싶으면 그 밑에서는 뭔가 하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랑 정확히 연결됩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기존의 무언가는 깨져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기존 팀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적응해야 하고 누군가는 밀려납니다. 성취와 파괴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결과만 봅니다. 성공했다. 잘됐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결과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불평과 손실이 같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같이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좋은 리더, 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갈립니다. 성과만 보고 박수치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까지 같이 보느냐. 장자의 말처럼 만들어진 것과 무너진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선. 그걸 가진 사람이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무언가를 나누는 결정일 겁니다. 그때마다 이게 맞다라는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픈 건 당연하다라는 인식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게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극단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부패한 로마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던 친구 시저를 직접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잘라낸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분리입니다. 시저가 쓰러지고 난 직후 브루투스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듣기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논리도 맞고 명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참혹한 순간에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을 옳은 일, 좋은 일로 확정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박수치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 순간 사람들은 논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 감정을 건너 뛰어버립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안토니우스가 등장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상처를 건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알죠. 로마는 더 큰 혼란과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옳은 선택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그 순간에 좋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설명이 아니라 애도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고통을 같이 바라보는 시간. 그걸 건너뛰면 결국 더 큰 반작용이 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둘째 날, 신이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무언가를 나눠야 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할 때도, 관계를 지킬 때도, 조직을 이끌 때도, 사회가 움직일 때도, 심지어 세계 질서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리는 필요하지만 그 순간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슨과 제크하우저가 말했듯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불편을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보엔이 보여준 것처럼 관계에서 선을 긋는 건 불안을 낮추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카너먼이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어떤 좋은 변화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실로 다가옵니다. 하버마스가 말했듯이 사회 역시 시끄러운 갈등을 통과해야 더 나은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이 큰 결정의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약자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쉽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칼을 쥐고도 웃느냐, 아니면 그 무게를 느끼느냐, 결과만 보느냐, 아니면 그 과정까지 같이 보느냐. 성숙한 사람은 둘 다 봅니다. 선택의 필요성과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을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결정이 옳았다면 자신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생긴 누군가의 불평과 감정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